취임 1년여 만에 검찰에 소환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연차 당시 태광실업 회장에게 600만 달러가 넘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왜 본인께 겪고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면목은 일이지. 명예는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40만 달러와 피아제 시계 한 쌍은 모두 뇌물이라며 유죄를 받아낼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명품 시계에 대해선 소환 조사 당일 노 전 대통령이 먼저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라는 말을 했다고도 썼습니다. 당시 정동기 민정수석이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명품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게 어떠냐고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시계 의혹을 가장 먼저 전한 KBS,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한 SBS에도 국정원이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훗날 KBS 사장을 지낸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이 사석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 노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서 무능했고 의견서 한 장 낸 적이 없다는 비난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트라우마라는 책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처음 이후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윤석열의 탄핵에 대한 많은 글과 이야기들이 기사화되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고한 이후로 박근혜의 탄핵과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까지 전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의 삶은 누구 하나 순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책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 있었던 이야기와 탄핵을 통한 우리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권은 바뀌지만 아직도 또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검찰에 대한 이야기 부분에서 저는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미완으로 남아있는 검찰개혁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책에서는 노무현 정권이 검찰개혁에 실패한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검찰총장 후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에서 정치에 관한 특별 부서인 중수부를 없애거나 축소하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검찰의 심한 저항과 마주했다고 합니다. 그 싸움에서 항상 승자는 검찰이었죠. 적당한 인물을 찾지 못한 어려움은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 검찰개혁은 입법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것은 1984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검찰의 고유 권한인 기소독점주의를 손본다는 것입니다. 기소독점주의는 검사만이 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재판에 올릴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검사 한 명 한 명이 걸어다니는 공소기관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국회의 대다수를 보수 정권이 차지하고 있었기에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고 노무현 정부 출범 후에도 국회는 당시 한나라당의 동무대였으므로 당, 정, 청이 하나 되어야 하는 검찰의 개혁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공수처가 생기긴 하였으나 다들 아시다시피 수사는 할 수 있어도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잠시 등장하고
빠지는 망신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당시 또 다른 아젠다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은 논의도 제대로 못하고 끝난 것이 사실이고요. 셋째, 검찰은 조직 본연의 보수성을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과거의 문제에 있어서 사과를 하지 않는 기관은 검찰뿐입니다. 2004년 노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과거사 정리를 지시했고 국정원, 경찰청이 과거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난날의 자신들이 과오와 흑역사에 대하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나 찰만이 이 지시에 소극적이었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지시라 어쩔 수 없이 과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나 구성안 자체가 진상규명 자체에 대한 의지가 없고 타협적인 것으로 지지부진하였다고 합니다. 셋째,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의 보장과 민주적 통제의 강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신여로서의 검찰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노 대통령은 각 기관장들과 독대하거나 일방적인 지시를 통하여 이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율성의 강조가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거나 스스로 자정하는 것을 바라고 취해진 조치였지만 검찰은 오히려 성역 없는 조사라는 카드로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버린 것이죠. 대선 자금 수사로 이를 성공시킨 곳이 바로 대검 중수부입니다. 수사를 통하여 노 대통령의 최측근까지도 구속하고 청와대가 중수부를 해체하려고 하면 국민들에겐 또 다른 정치적 복수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은 이를 자제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노 대통령은 집권기간 동안의 검찰과의 악연은 계속되었다가 끝난 것이고요. 노 대통령은 마지막 선택에 있어 영부인이 후원 회장으로부터 자식들 도와주려고 비자금을 받고 형까지 되었다는 뇌물수수로 구속되자 당신의 정치 인생에 있어 집안 단속 하나 하지 못했다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그는 그렇게 갈 인물이 아니었지요.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까지 쏘며 사람을 죽인 전두환도 천순을 누리다가 죽었으며 박근혜나 이명박 같이 얼굴 두꺼운 이들도 잘들 살아 돌아다니는 것이 뉴스거리로 나오는 세상에 그는 너무 여리고 양심적이라 돌아오지 못할 선택을 하면서 마지막 유서로 운명이니 아무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의 소제목은 보복을 넘어 공전의 정치로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단두대만 없지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과 현 정부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 정작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현 시점보다는 발전된 정치 시스템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격하고 호전적이라면 국민들마저도 이를 무시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책임 있는 행동과 법을 바라는 바입니다. 라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